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건연구원 권호민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주제는 핵참화를 부르고 자신을 궁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를 해야 하니 에이테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또다시 북한이 대응 사격을 하는 등 굉장히 긴장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라며 과거와 달리 군사행동들 사이에 쉬는 기간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정부 출범 6개월을 기념해 11월 1일에서 3일 조사한 분야별 정책평가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첫 번째로 높은 분야가 코로나19 대응이었고 두 번째로 높은 분야가 대북 정책이었는데 정작 대북 정책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9월 30일에서 10월 2일 사이에 조원 CNI가 민주당 박정 의원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고 특히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38.1%나 나왔습니다. 또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등을 단념시키고 대화 복귀를 유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57.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위기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 여론은 더욱더 압도적입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고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 줄도 모르지. 딱 여기서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선제 타격 운운하는 건 천지도 구분 못하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천문학적이고 전후복구하려면 좋기 20-30년은 더 걸린다. 전쟁 타령 그만해라.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게 여자와 아이들이야. 그리고 노인순이야. 당신들은 제일 먼저 해외로 튀겠지만 친일 매국당답다. 경제위기에 한반도의 불안을 조성해서 좋은 건 딱 일본이다. 나라의 주가와 환율은 더 바닥으로 내려간다. 우물안 개구리, 친일 매국노.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사일이 오발라서 일본에 떨어지는 건데 용산의 한방.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무찌르자 공산당 같은 구호를 내걸고 관제 데모를 하곤 했습니다. 반북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정부 여론이 높아지면 일부러 군사적 긴장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과거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됩니다. 지난 국군의 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또 그보다 보름 전인 9월 16일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에서도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북 사이의 격렬한 군사행동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북한이 압도적인 대응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첫째로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인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가 무력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요격, 응징 보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야 하는데 차량 이동식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 열차 이동식 탄도미사일, 나아가 저수지 등에서 발사되는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등장했으니 사전 발사 탐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요격이나 응징 보복을 위해서는 발사 장소와 비행 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순항 미사일의 경우 저공 비행을 하다 보니 아예 발사 후에도 발사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발사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몇 발을 쐈는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대공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판별하는 등의 빈틈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론들은 순항 미사일은 비행 궤도가 자유롭고 수십 킬로미터까지 저공 비행할 수 있어 탄도미사일, 방사포와 섞어 쏘면 한미 미사일 방어망 등 삼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라거나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저수지 발사 SLBM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오판하기도 했다. 열차에서 발사하는 KN-23 미사일도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기습 발사하면 사전 탐지가 어렵다.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터널에 숨어 있다가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탐지가 안 되면 타격도 할 수 없다. 킬체인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며 한국형 삼축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거기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수단들인 현무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이 잇따라 사고를 내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압도적 대응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자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보면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과 군 당국은 그런 미사일을 탐지한 적 없다고 발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만 발표한 게 아니라 탐지를 못했으니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정말 발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발사했는데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저공 비행을 하므로 탐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군 당국은 우리가 탐지를 한 건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북한이 공개한 좌표를 수색해 보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곧바로 그럴 리 없다는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이처럼 차분하지 못한 반응은 보통 수세에 몰린 쪽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탐지하지 못했다는 걸 숨겨야만 하는 사정이 있거나 혹은 탐지했는데 발표하면 그 이상 맞대응을 해야 하므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숨겨야 했거나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따져보는 이유는 과거에도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추적에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경제 1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부 관계자는 1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관해 남쪽으로 쏘면 어떠한 방향, 속도로 쏘더라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데 이번 것은 그 방향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관해 군 관계자는 합참이 남쪽으로 쏘면 사전 탐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탐지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지 않았기 때문에 탐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2021년 3월 25일에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도 군은 제대로 탐색하지 못했습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탐지 자산으로 볼 때 동해로 발사하면 지구 곡률 때문에 아래쪽에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하여 탐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 9월 11일, 12일에도 북한이 이틀 연속 발사한 순항 미사일을 한미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관영 매체를 보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았다. 사전 탐지에도 실패했고 사후 탐지에도 실패했다. 현재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2019년 7월에는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발만 탐지하였고 2017년 3월에도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북한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자 한미일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9월 4일 갑자기 당시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었다고 공개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우주비행추적센터가 북한의 인공위성을 확인했다며 자신이 파악한 궤도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9월 8일까지도 인공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결론을 유보하였다가 나중에야 인공위성은 맞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미 항공우주국이 세계 각국 인공위성 발사 목록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할 때 1998년 인공위성 발사 진위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삭제해버렸습니다. 현재 해당 목록을 보면 궤도 진입에 실패한 다른 인공위성들은 실패했다는 기록과 함께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북한의 광명성 1호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목록에는 아예 올려놓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이력을 보면 이번에도 한미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가 무력화되고 북한의 미사일이 울산 앞바다에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날 정도이니 압도적 대응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북한이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 대응을 하고 북한이 수세에 몰렸으면 대북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높게 나왔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은 정당한 행동만 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지만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버리장머리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등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과 손잡고 북한을 자극하는 전략 무기를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12구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륜과 인도주의를 언급하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국가애도기간에 훈련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가 먼저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애도기간에 미국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인륜인가?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전쟁 위기를 자초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때마다 응징을 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국민은 대통령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고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이제 누구나 인정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북한의 핵 능력을 감추고 속이려고 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없는 게 자명합니다. 10월 4일 밤 11시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강릉 공군기지에 떨어졌을 때 강릉 시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걱정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든 것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는데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천둥 소리가 주요 키워드로 올랐습니다. 당시 일부 누리꾼은 방금 전쟁 나서 폭탄이 근처에 떨어진 줄 알았다. 북한에서 미사일 쏜 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천둥 소리를 듣고 전쟁을 곧바로 연상할 정도로 전쟁 우려가 큰 것입니다. 정부가 괴물 미사일이라며 신형 현무 미사일을 공개해 북한을 위협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관련 뉴스에는 핵공격에 대한 대응, 핵공격을 받고 나면 그냥 끝이야, 대응할 시간이 있나, 국민들이야 핵 피해로 죽어나가도 보복만 한다는 게 계획이냐, 지는 지하 벙커에 처박혀 있다고 안심되니까 문제 없다는 거냐, EXX 완전히 미쳤구만, 현무 100개라도 핵 앞에서는 소용없다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덤비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국민의 머릿속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떠오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평화와 번영, 통일이 멀지 않았다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4년 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리얼미터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비핵화 평화 정착 의지에 대한 신뢰도는 14.7%에서 64.7%로 무려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또 2018년 10월 2일에서 4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85.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억지만 부리지 않았어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등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꾸준히 친서를 교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바라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만 바꾼다면 다시 2018년과 같은 극적 변화도 가능하고 북한도 여기에 호응하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전쟁으로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태극기가 날리든가 한국에는 태극기,
북한에는 성조기가 날리던가 아니면 한반도 전체에 북한의 국기가 날리든가 할 것입니다. 지난 2달여 군사 대결 과정을 보면 북한이 이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통일의 방식은 한국에는 태극기, 북한에는 남홍색기, 통일 한반도에는 한반도기가 펄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2018년에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전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의 국힘당 계열 후보가 계속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계열은 2000년대 들어와서야 후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2002년, 2006년 모두 국힘당 계열 후보가 70%가 넘는 압도적인 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강원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수록 지역 경제에도 이익이라는 것을 실물로 확인한 것입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강원도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자 고성군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가장 먼저 강원도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현무 미사일이 강릉에 떨어졌을 때 많은 시민이 두려움했던 것도 이를 반영합니다. 만약 후방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전쟁과 연결지어 걱정하는 사람이 강릉 시민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 협력이 곧 평화 번영임을 확인하자 강원도민의 정치 성향도 바뀌었습니다. 2010년 54%로 첫 민주당 계열 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그 후로도 2014년, 2018년 연속으로 민주당 계열 도지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한국 정치에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한국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새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통일 대박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며칠 전인 2013년 12월 21일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간부 송년회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즈음에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흡수 통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고 모종의 공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박근혜 뜻대로 흘러갔다면 지금도 박근혜는 최순실과 짝짝꿍하며 대통령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대북 정책은 정부의 지지율을 넘어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며 연일 실책과 논란거리만 낳고 있는 윤 대통령은 위기 탈출을 위해 분명 대북 강경책에 매달릴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층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북한이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수세에 몰리고 그 결과 여론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윤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해외에 나가 미국, 일본의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13일 한미일 푸놈펜 공동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푸놈펜 공동성명을 문제 삼으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7일 군사적 대응이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그 다음 날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북 강경 정책에 매달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민심의 흐름을 보면 이런 전쟁 위기는 타오르는 윤석열 퇴진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퇴진이 평화다. 사람들 속에 퍼지는 이웃 구호가 여론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